조기 분양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부여했던 분양 전환권이 소멸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조기 분양 이슈가 터진 거고요. 보유세가 얼마 나왔지? 10원 세대 같은 경우는 10억 이렇게 나오는 세대도 오늘은 저희가 나인원 한남 조기 분양에 대해서 부동산적인 이슈도 있고 법률적인 이슈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라서 콘텐츠를 좀 준비를 했어요. 나인원 한남이 2018년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양자들을 모았죠. 당시에 HUG, 분양보증공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부동산 이제 수요를 억누르고 고분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4,750만 원 평당 이 이상은 분양하지 마 해가지고 분양 보증을 안 해줬어요. 나인원 한남 측, 그러니까 시행사 측이죠. DS 한남인데 DS 한남은 대신증권의 손자회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신 했던 이유가 손자회사라서 그랬던 거고, 시행사 측에서는 4,750의 평당 그 분양가를 딱 규정해버리니까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DS 한남에서 주장했던 거는 평당 6,100만 원, 펜트하우스 포함해서 6,100만 원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분양보증공사에서 4,750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서로 첨예하게 막 싸우다가 결국은 DS 한남에서 이제 꼼수를 한남 더일처럼 임대후 분양을 한 거예요. 임대를 4년 동안 해주고 4년 동안 임차인으로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분양을 받아라 해가지고 수분양자를 모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분양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서 그 시장 분위기 좋았으니까 당연히 분양이 성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18년에는 조정기였거든요. 사실 계속 오르다가 조정이 크게 올 거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되게 팽배했었고, 당시에 이게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양이 실패할 때는 굉장히 또 리스크가 있는, 부동산이 원래 사업이 그렇잖아요. DS 한남에서는 이거를 시행사 측에서는 분양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됐고, 그 대안으로 분양 확정가를 준 거예요. 한남더일 같은 경우는 5년 임대에 살다가 16년부터 분양 전환을 했는데 분양 확정 가격을 안 줘서 입주민들 단체랑 시행사랑 소송이 들어갔죠. 4년 넘게 소송을 했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시행사에서 분양 확정 가격을 주지 않고 그 당시에 감정가로 하자 이랬는데 서로 생각하는 감정가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둘이 너무 갭이 커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입주민 측이 졌어요. 이것만 얘기해도 되게 긴데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돼서,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임대후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분양 가격을 안 정해주면 우리가 임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런 또 분쟁이 생기면 피곤하고 서로 그러니까 분양 가격을 정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분양 확정 가격을 정해주는 게 수분양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4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콜옵션을 주는 거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이 굉장히 좋다 이러면 이제 전환하면 되는 거고, DS 한남 측에서는 분양 확정 가격을 줌으로써 리스크를 확 줄이고 수분양자들을 엄청나게 모을 수 있었죠. 그 당시에 5.7대 1을 기록했었어요. 그리고 분양 가격의 80%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거의 분양 가격 다 내고 들어온 거예요, 대부분의 그렇죠. 수분양자들은. 임대라고 해도 거의 실질적으로는 분양을 받은 거죠. 임대보증을 납입하는 것도 준공이 된 다음에 임대보증을 납입한 게 아니라 분양 대금 지급하는 것처럼 10%, 20%, 30%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순차적으로 납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2019년에 준공이 돼요. 이제 2020년 1월 30일까지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을 정해서 수분양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고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2020년 9월에 이제 시행사 측에서 전 입주민 세대한테 두 통의 통지문을 보내게 돼요. 두 통의 통지문의 내용이 뭐냐? 아주 짧게 얘기하면 조기 분양 받아라. 단기 임대 사업자가 말소가 됐다. 정부 정책,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단기 임대 사업자를 유지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소를 했고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기 분양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부여했던 분양 전환권이 소멸될 수 있다. 통지문을 두 개를 보냅니다. 그렇게 돼서 조기 분양 이슈가 터진 거고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받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약속을 믿고 들어와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처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4년 임대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설계를 했는데 갑자기 1년 4개월, 5개월 만에 받아가라고 하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2주택이나 3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변하면서 등기세를 8% 또는 12%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보유세가 얼마 나왔지? 10원 세대 같은 경우는 이걸 분양받아서 2주택자 되고 이러면 10억 이렇게 나오는 세대도 그런 있었고, 세대도 있었지. 예. 사실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시행사 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4년이라고 하는 임대기간을 믿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조기 분양을 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주민들 일단 많았고요. 다주택자가 아니었어도 1가구 1주택이었어도 시행사 측에서는 조기 분양 받는 대신에 보유세를 니네가 3년 동안 내야 되니 1억 원을 할인 분양해줄게 라고 했는데, 실제로 75평 기준으로 공시가격, 그러니까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걸로만 계산해도 보유세가 1억 5천 이상이 나왔어요. 1가구 1주택도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기 분양 요구였고, 그리고 조기 분양이 되면 잔금을 납입해야 되잖아. 잔금에 대한 금융비용도 계산해주지 않았고, 이제 남은 기간 3년이죠.
3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동에 대한 해지 성격의 콜옵션을 말소시킨다고 하는 거니까 콜옵션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수분양자들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구였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뭐 비대위가 결성돼 소송으로까지 갔던 거죠. 오늘 이제 중고형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대략적인 흐름은 이래요. 그 안에 디테일들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디테일들이 많은데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비대위가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비대위가 누가 구성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구성을 했겠죠. 나인원 한남 사는 사람들 다수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뭐 기업 회장님도 되게 많고 이래서 안 나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시행사 측에서는 세대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세대들이 모였고요. 마지막에는 200세대까지 모였었어요. 소송을 하겠다는 세대가 있었고 소송까지는 안 가고 나는 이거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힘을 보태겠다라는 세대도 있었고 200세대 이상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비대위 측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알리자라고 해가지고 세대 내에 공고문 같은 걸 붙였어요. 근데 이 공고문이 나인원 한남이라는 이 아파트의 공동시설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고문을 하나도 못 붙이게 했거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공동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입주민들 관리비로 다 운영이 되는 거고 관리비도 되게 비싼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매매로 산 거랑 마찬가지인데 분양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인은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4년 동안은. 임차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 아파트라는 곳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돈을 내고 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임차인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는 외부인의 행위가 만약에 있었다. 벽보를 붙이는 게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거라면 관리의 차원에서는 제재할 수가 있죠. 이 임차인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그럼 막는다는 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냐면 임차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들은 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리라는 거는 임차인을 위해서 관리하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건 사실 잘못된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도 이제 더욱더 당시의 입주민들의 의견들, 뭐 제 의견은 아니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후배, 같이 입주민이에요. 이 친구도 이제 분양을 받았고 저도 받았는데 굉장히 좀 분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사실 말하자면 우리의 공간이잖아요. 네네. 임차인들의 공간인데 임차인들을 위한 행동이 저지당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권을 벗어난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할 만하죠. 사실 임차인들 341세대인데 나인원 한남이 당시에 이제 비대위에 참여를 했든 소송에 직접 했든 아니면 소송까지는 내가 좀 부담스럽고 이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나는 참여는 하나 소송은 안 하겠다. 이런 세대까지 다 합쳐서 200세대가 넘게 참여를 하긴 했었어요. 341세대의 의견이 다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이슈였고 정말 경제적인 어떤 이익과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비대위 쪽에서는 더 많은 세대를 모을수록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시행사 쪽에서는 처음에는 별거 아니게 보다가 비대위에 많은 세대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니까 1억 원 할인해서 1억 5천 할인으로 변경을 해서 공고문을 또 보내게 돼요. 다음해가 또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 쪽에서는 더 많은 세대를 모으려고 여기 우편함이 있어요. 지하 2층에 가면 거기다가 이제 발신 주체를 알 수 없는 우편함을 넣게 돼요. 모든 세대에다가. 그 우편함의 내용은 뭐냐면 조기 분양은 부당하다. 수분양자들이 이익을 침해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단체 운동을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부였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2020년 10월 19일 날 문자였는데 시행사 쪽에서는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이걸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왔냐면 정확히 문구대로 이렇게 왔어요. 나인원 한남 양도는 다수의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들의 법률 검토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도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보증서에 따라 양도에 응할지 여부는 각 세대가 선택할 사항이고 어떤 세대가 다른 세대의 의견에 관여할 성질이 아니며 나인원 한남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평판을 해치거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는 임대차 계약 및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당사는 문서 배송 주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발신 주체를 알 수 없는 우편함을 넣었던 것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더 많은 세대들을 비대위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공동대응을 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넣었던 우편물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느냐. 저는 사실 뭐 제가 뭘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걸 뭐 이끈 사람도 아니지만 이거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문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온 다음에 10월 21일 날 또 다른 문자가 와요. 결국 문자의 내용은 또 이런 거였어요. 나인원 한남 매입 전환은 각 세대에서 판단하는 거지 의견을 제시하고 막 이렇게 선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고요. 개별 세대의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해드리고 매입 전환을 선택하는 경우 효과적인 매입 전환 방안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세무 상담 같은 것도 해주겠다. 나인원 한남의 매입 전환은 올해 개정된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여기 또 언급이 돼요. 최근 주거의 평온함에 훼손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주거의 평온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어? 문자를 받고 나서는 조금 평온이 해쳐진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을 해보면 솔직히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이제 통보를 당하는 느낌이 있었고 공고문을 그렇죠. 돌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세대도 얼마 없고 여기가 엘리베이터도 다 아무도 못 마주치고 이런 구조잖아요.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다 해서 정말 알리기 위한 용도로 이제 그렇게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아 근데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예전에 이제 노동조합을 탄압할 때 주된 논리가 그거예요. 도와주는 뭐 어떤 세력이 들어오면은 어떤 정치적인 게 섞이니까 제3자는 빠지고 노동조합이랑 회사만 협상을 해라. 그때 그 목적은 노동조합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제 어떤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였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게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다고 치고 근데 여기는 심지어 오로지 실제 이해관계가 있고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임차인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심지어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나눠놓는 거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얘기일 뿐이에요. 유수의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으셨겠죠. 받으셨겠지만 그게 법원에 판단하고 같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 최소한 그런 얘기를 하려면 법무부에서 받았다든지 국토부에서 받았다든지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유수의 법무법인에서 어떤 식의 검토를 받았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어쩌면 입주민들의 단결의 자유 같은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는 행위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아니고 각자가 그 우편물을 받아보고 뭐야 나 안 해 이러고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정말 부당한데 생각하고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올렸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잘못된 대응이었다고 보고요. 처음에 수분양자로 들어와서 쭉 살면서 통지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최초의 약속과 다르게 그렇죠. 주기 분양을 밀어붙인 점. 두 번째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막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DS 한남도 자기들이 예측한 어떤 이익 범위보다 훨씬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있게 되면 단기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면 보유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요. 6%를 내야 돼요. 6%면 어마어마해요. 여기 전체 세대 6%면 얘네는 거의 시행이익이 없는 정도로까지 가게 되니까 주가에 영향을 줄 거고 안 좋잖아요. 그래.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으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협의 없이 먼저 법률 검토를 받고 통지문을 날렸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임차인 지위로 들어와 있잖아요. 실제로는 임차인이 아닌데 임차인 지위로 들어 4년 동안 사는 건데 법률적인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임차인 동대표도 있을 거고요. 임차인 대표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동대표와 입주민 대표인데 임차인 지위에 있는 임차인 대표인 거죠. 제가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여기 입주민들의 요구가 아니, 동대표는 뭐 하는 거냐. 입주민 대표가 입주민의 이익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손 놓고 있고 말이 되는 소리냐 막 이랬는데 동대표분들하고 이제 입주자 대표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남 더일의 사례를 봤을 때 더일에서는 실제 동대표나 이런 분들이 비대위의 주요 임원으로 들어가 사람들 모으고 자기가 동대표니까 그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송을 하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동대표를 집중적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난타를 쳤대요. 시행사 측에서 동대표를 먼저 무너뜨려야 이게 조직이 와야 될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나 봐요. 동대표한테 소송을 막 걸었는데 동대표가 다 졌대요. 졌던 주요 근거가 임차인 대표는 관리 업무만 이게 위임이 돼 있는 거고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했다 이거예요. 관리 업무 이외에 사람들을 모으고 뭐 하고 한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 부여한 동대표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 밖에 있는 일을 했고 그런 것들이 임차인의 어떤 그 규정이 있나 봐요. 임차인으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했을 때 임차인의 지위가 막 박탈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임차인의 지위가 박탈이 돼서 실제로 한남더일 쫓겨난 사람도 있대요. 저는 몰랐는데 한남 더일에 사시다가 나인원으로 넘어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 중에 일부가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사실 그 판결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근데 이제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그거에 관한 합당한 이유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추측을 해보면 그분이 임차인인 거는 법적으로 임차인인 건 맞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임대인이 있을 것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어떤 형태로든 계약이 있고 이제 동대표를 할 때 관리 의무만 해야 된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특별하게 부여한 의무라고 해석이 됐을 거예요. 그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임대인을 곤란하게 했다든지 아주 심각하게 뭘 해쳤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임대차 관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양전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 상황이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서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소송으로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딱 이제 된 거예요. 시행사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많은 세대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5천만 원 더 할인해 줄게라는 이제 두 번째 안도 던졌고 너희가 만약에 소송에 참여하면 다른 세대는 1억 5천씩 할인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소송 참여 끝까지 한 세대는 1억 5천 없는 걸로 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종용을 할 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입주민들 중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소송을 했다가 아예 분양 전환권이 소멸되는 거 아니냐. 난 이 집에 살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법률적인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 임대차 계약서에
조항조에 보면 의무 임대 기간이 4년이라고 돼 있고 당시 수분양자들을 모을 때 4년 동안 편하게 사시다가 4년 후에 혹시 분양 전환 안 하시더라도 4년 동안 임대하는 거는 확정이 된 겁니다 라고 모았거든요. 임대 계약은 어차피 2년 단위로 갱신하는 거잖아요. 4년 임대 기간은 보장해 주는데 2년 후에 뭐 5% 이내에서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그 문구가 있어요. 분양 전환권이 소멸이 되면 4년에 못 받을 뿐만 아니라 2년이 돌아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1년 4개월 후에 분양 전환 해가라고 하는 거고 올해 2021년 12월부터 2년이 돌아와요. 그때 쫓겨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소송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입주민들이 상당히 많았고 법률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 전환권 소멸시킬 수 없는 거다. 불가능하다라고 봤는데 형은 어떻게 보세요? 보증서의 이제 내용의 문제이긴 한데 분양 전환 보증서의 효력 상실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다음에 신청 기간 내 분양 전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이 있을 때는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주민도 회사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날지 모른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 사실이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입주민들이 이길 가능성이 전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이에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또 해석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인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법이라는 것이 애초에 어떠한 합의와 상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해석을 했을 때 지금 상황은 분양할 때 문구라든지 계약서의 의무 보증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4년 후에 원래 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DS가 1년 반 이후에 할 건데 속이고 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떤 사정이 변경되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사정의 변경을 이 계약서에 다 담아가지고 이런 보증을 해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느냐 그게 쟁점이 될 거예요. 임차권을 어떤 이유에서든 소멸시키기만 하면 분양 전환이 안 되게 되니까 그런 것이 쟁점이 되다 보면은 복잡한 소송이 될 수는 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사실 처음에 말할 때는 4년 후 분양 전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단기 임대 사업자라는 것 자체가 4년 동안 유지해야 이상을 되죠. 해야 그래야 처음에 애초에 나인원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허그 보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갑자기 바뀌면서 실제로 계약서엔 제가 알기로 4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지는 않고 한 번 그냥 전환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계약서엔 없지만 실제로 그때는 다 4년이라고 했다 그 얘기와 우리는 4년이라고 한 적은 없다 계약서 봐라 이렇게 의견이 충돌했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 계약의 해석의 일반론으로 가면은 그 내용이 쌍방의 합의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느냐 동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사실은 합의가 된 것인데 계약서에 그것이 별도로 기재되지만 않은 정도로 해석이 되면 주민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면 말씀대로 이제 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그게 항상 이렇게 대립이 돼요. 쌍방의 의사가 어땠느냐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비대위가 막 구성되고 사람들 막 들어오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나인원 한남에 이제 수분양자로 입주하신 분들 중에 고위법관 출신들도 되게 많고 큰 로펌의 대표 변호사들도 그렇죠. 막 계시고 네. 법조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법률 완전 전문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약서를 안 읽어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서만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가처분 시정은 기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이게 이슈가 있는 게 후배가 얘기하는 대로 단기임대 사업자가 말소됐기 때문에 얘네가 분양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단기임대 사업자는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단기임대 사업자 그 법률을 보면 2020년 7월 그때를 기점으로 개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개정되기 이전에 말소 신청을 한 거예요. 개정되기 며칠 전에. 개정이 된 이후에는 그 사유로 말소를 못 하는 거예요. 개정되기 딱 며칠 전에 DS 안남에서 용산구청에다가 말소 신청을 넣었고 용산구청은 2주 만에 이거를 말소를 받아줘요. 근데 며칠만 지나면 이 사유로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입주민들이 주장을 했고 물적 증거나 이런 걸 본 적은 없지만 정황상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단기임대 사업자를 유지하지 못하는 요건 중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적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재무제표를 찾아보면 적자예요. 근데 이 사업 구조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원래. 그러다가 나중에 분양이 전환이 돼서 확정 이익이 나면 그걸로 모든 이익을 다 회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당연히 임대료를 받고 뭐가 관리비가 나가면 당연히 적자를 보겠죠. 세금까지 그렇죠. 나가야 되니까. 네. 이거를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적자라고 받아줬단 말이에요. 용산구청에서. 과연 그러하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다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말소가 안 됐으면 분양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말소시켜 놓은 다음에 법률 검토를 받아서 9월에 이제 조기 분양을 날린 거란 말이에요. 4년 임대를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죠. 더 이상 시행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받아라. 안 받으면 우리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더 던진 건데 4년 후에나 나는 그걸 임대로 보유세도 안 내고 살다가 4년 후에 전화를 받겠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아까 전 형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상의 문구에는 4년 후에만 하겠다라는 문구는 없어요. 그 기간 안에
안에 시행사 갑이 지정하는 기간에 을이 전환을 행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상기대 사업자는 4년 동안 의무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광고도 했고 언론 기사로 나왔고 시행사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4년에쯤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붙었고 소송으로 가게 된 건데 기각이 됐어요. 분양금지 가처분 소송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분양금지 가처분이 왜 기각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 판단하기는 그렇습니까? 어렵지만 네. 그게 쟁점이 돼서 그걸로 졌을 수도 있고요. 분양금지 가처분이 되려면 금지를 할 만한 다른 요건들도 갖춰줘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 쟁점까지 판단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꼭 그 쟁점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소송이 세 단계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행정소송의 단계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시행사 측에서 분양 전환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이 하나가 있었고 세 번째는 본안 소송이죠. 4년 후에 분양을 전환한 콜옵션이 있느냐 권리 확인 소송이란 말이에요. 가처분에서 이제 패소한 사람들이 3월달에 다 매매계약서 그냥 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딴 데서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처분에서 기각이 되고 본안 소송으로 가면 3월달에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본안으로 가서 만약에 지게 되면 분양 전환가 말소되는 거잖아요. 3월달에 내가 권리 행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75평이 지금 실거래 찍은 게 69억까지 찍었어요. 분양 가격은 40몇 억이었는데 네.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건 내가 너무 손해 아니냐 해가지고 조금 억울하지만 그냥 분양 전환하자라고 했던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분양 전환율은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사와 소송의 형태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주로 이제 소송이 자기 어떤 억울함을 푼다든지 뭔가를 밝혀내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민사소송, 돈이나 어떤 물건, 경제적인 문제이고 형사소송은 국가가 처벌을 하도록 하느냐 아니냐 이런 정도이고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행정청이 한 행위를 취소시키느냐 마느냐 나의 권리나 이런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이게 지금 민사소송이란 말이에요. 네. 민사소송이라면 우리가 이 사건을 이겨가지고 얻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 급등이라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말씀대로 누구라도 그만큼의 위험을 질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판단 하신 분들이 이제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옛날로 따지면 집주인의 횡포 같은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조금 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관계만 따지면 집주인의 횡포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덮고 넘어가기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 사건이 민사소송이라는 측면에서 DS한테 이제 부당한 이득을 넘겨주더라도 이걸 이제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 보면은 저쪽에서 한 행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배신 행위들이 많잖아요. 사기라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사기라는 건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있어야 돼요. 아마도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그냥 4년 임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법이 바뀌고 막 그렇죠.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 엄청 때리니까 우리 이게 너무 주는데 안 되겠어. 우리 네. 이익을 확보해야 돼 이러고 이제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분양 전환이 된 거는 DS 쪽이 법률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정당성이 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맞아요. 외부적인 요인이 크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이걸 끝까지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당함이 밝혀지고 그런 일이 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보유세가 많이 오를지 몰랐겠지만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빨리 분양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 이런 법의 변화가 없다고 해도 그냥 말소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그래서 기존 법에도 단기내 사업자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있어야 되라고 규정을 한 거고 왜냐하면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4년 임대, 5년 임대, 6년 임대 임차인들 받아놓고 그냥 말소시켜버리면 임차인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이거는 굉장히 단기 임대 사업자가 말소된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네. 좀 아쉬운 거는 만약에 용산구청의 담당자가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생각이었으면 입주민들 대표의 의견을 한번은 들어봤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구청이라는 데는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알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기들이 이제 그걸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그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할 때 쌍방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공정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죠. 있는 것인데 임차인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죠. 네, 요건이 있다는 거는 네.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그렇죠. 심사할 수 있다는 거고 네. 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절차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행정청으로서 해볼만 해요. 그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DS 쪽 의견만 듣고 바로 결정을 했다는 측면에서 입주민들이 보기에는 부당하게 생각이 되고 행정소송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이 바뀌었으면 임차인들이 당연히 동의를 안 할 테니까 분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법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입주민들은 단기내 사업자가 말소된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나중에 DS 한남의 통보문을 받고 말소가 됐네? 이거 뭐지? 이렇게 됐던 거죠. 당시에 언론 기사에도 뭐 갈등, 소송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는데 재밌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인원 한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또는 어떤 절차상으로 불이익을 당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다고 해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걸 아니까 제 친구들 중에 기자들이 좀 많아요.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거 되게 이슈가 되는데 인터뷰 하나만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그래 봐 해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 이거 위에서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진짜 민간임대 아파트라든가 공공임대 아파트가 이런 일이 생겼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떻게 임차인들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느냐, 삶의 생존권을 보장해라, 난리 났을 거예요. 진짜로 엄청난 여론의 폭탄을 맞았을 텐데 이게 과연 이슈가 될까? 그리고 이슈를 시켜봤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꼴 아니냐, 있는 놈과 있는 놈이 싸우고 있는데 그걸 왜 기사로까지 내야 되냐 해서 기사를 안 나왔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어떤 분양 상품이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은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훨씬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죠. 이럴 수도 있어요. 개별 세대가 다 변호사 끼고 가서 전부 다 변호사 검토를 시키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슈가 이제 한남더일은 분양 확정가를 안 줘서 4년 동안 소송을 했고 라이너 한남 분양 확정가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안 됐는데 저는 시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 두 개만 확정을 하면 이제 이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봤을 때 재밌는 이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분양받은 사람들인데 임차인의 지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 대표라든가 동대표라든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리고 라이너 한남 내부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이런 총괄 관리하는 외주 업체 선정도 임차인 대표가 바꾸질 못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 이게 바뀌려면 총관리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임차인 대표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주택법이 규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컨텐츠를 찍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뭐 법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라이너 한남 보시는 분들 중에 고급주택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이슈도 있었다. 이 이슈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사정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됐죠. 마지막에 얘기했던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서 기사하기도 좀 그렇고 손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만약에 근데 그 이익이 그분들보다 좀 덜 버는 또는 뭐 국가노 들어가는 거라면 또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BS에 들어간 거거든요. 법조인으로서 보기에 조금 안타까운 거는 여기는 잘 사는 분들이 임차인이라서 이렇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어떤 법리가 만들어졌을 때 나중에 그럼 다른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이나 또는 뭐 일반 임차인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게 이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공공임대 하다가 분양 전환이 되고 갈등이 되는 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거기 계시긴 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계속 살아야 돼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분양가를 엄청 높게 받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과 이런 케이스들에서 법리 해석이 달라지느냐? 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는 임차인, 여기는 임대인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여론은 바뀔 수 있지만 법률 해석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에 있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사람들을 놓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일은 너무 아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끝까지 뭐 참여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 사실 참여할 생각도 없었어서 그렇지만 본안 소송으로 가서 법리 다툼을 끝까지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처음부터 만약에 접근 방식을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것도 다 이해는 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상황이 되게 다 달랐단 말이에요. 이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조기 분양 받아서 받는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2주택자, 3주택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컸고 주민들마다 다른 협의점을 찾으면서 좀 더 무난하게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을 하는 회사들이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버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계약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원칙적으로 둘이 계약을 했을 때 계약에 분쟁이 생기면 협의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은 그냥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협의해서 이해관계를 절충해서 맞추고 그거대로 시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번에는 또 넘어갔지만 나중에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면 좋긴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라이너 한남 조기 분양에 대해서 직접 전 이해 당사자로서 많이 배웠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구나라고 배웠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 업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라이너 한남은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동대표 입주자 대표 비리 되게 많잖아요. 사실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비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좀 빨리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분명히 이제 컨텐츠가 되면은 2주택자니 3주택자니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근데 사실 되는데요. 뭐 저는 2주택자도 아니고 저는 항상 1주택자로만 살아왔는데 집값이 오른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세금만 많이 내지 나 이거 팔고 갈 것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은 이게 좀 주식시장하고 달라요. 주식시장은 전체 시장이 내려가도 어떤 기업은 너무 좋아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인사이트인데 부동산 시장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남더일이 60억 받으니까 저기는 뭐 50억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되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그물망에서 움직이는 거지 가격이 나 혼자 잘났다고 올라가는 아파트는 어디에도 없는 거죠.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물론 사회적으로 2주택이 3주택 이런 게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법률가로
사회로서 봤을 때 어떤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2주택이나 3주택의 규제가 있은 이후에 2주택, 3주택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한 또 규제를 받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분들 중에 3주택이야. 이건 사실 거의 치명적이거든요. 부유세뿐만 아니고 뭐 취득세든지 뭐든지 그렇죠. 엄청나게 치명적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이제 피해를 입히는 이번 사태가 사실 DS가 한 행위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그거랑 약간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법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든 분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지 그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닌데 지는 게 선례가 됐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의 케이스에서도 그게 선례가 돼가지고 이용된다든가 하는 게 이제 요쪽에 이제 기본적인 법칙이니까요. 어떤 형태로든지 공정하게 상식에 맞게 진행이 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또 느낀 것 중에는 부동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한 세대당 받는 불이익 또는 손해액이 3억이다. 3억 정도는 그냥 감수하자. 근데 이 3억을 300세대를 모으면 1000억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에 다수의 이익이 반영이 안 되는지 소수의 극성인 사람들의 이익만 반영이 되는지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피셜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손해봐야 될 어떤 금액을 각각이 어떤 정도 부담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모으면 한 회사나 한 정부나 한 어떤 단체가 봐야 되는 어떤 손해액은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자기가 이익 관여도가 높은 사람이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응을 하니까 결국 이기기 힘들다. 사실 정치에도 요즘이 조금 더 이제 그렇게 가는데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그냥 이제 어느 쪽이든 극단적인 몇 프로가 이걸 끌어가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로 인해서 일어난 부작용들이 다른 분들한테 전가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전가받는 많은 분들이 보통은 그냥 이제 잠잠하시단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소수한테 어떤 잘못된 이익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게는 이 금액이 크니까 엄청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쪼개놓으면 작으니까 내가 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컨텐츠 또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또